저는 알려지지 않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하 경제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지하 경제. 지하 경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 흐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경제 활동, 도박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아, 도박. 예, 도박. 아. 도박, 마약, 도박, 돈 세탁. 사실 뭐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뭐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그렇죠. 뭐 규모가 크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하 경제의 일부이긴 그러니까 하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 네네. 이죠. 그냥 지하 경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도박 사이트.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네, 소비자로 사이트를 등록을 하는 소개를 거네요. 해주죠.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그렇죠. 도박을 해요. 네.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네.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족.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110억.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이야.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그러네요.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아,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네.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불안해지죠. 아. 아,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더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아.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획수가 안 돼요. 이 5만 돈 다 원권들이.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가의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 뭐가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어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엔 우리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는 키워드가 1번이 역시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전환. 특히 디지털 쪽에서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 뭐 가상화폐,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런 최근에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용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파이라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네. 것 같이 되는 근데 거죠.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은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포로만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 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말씀하셨다시피 손가락 터치 하나면은 이게 막 뭐든지 결제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 터치 한 번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 있죠. 네. 아까 10을 눌러야 되는데 100을 누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다 못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팻핑거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손가락이 아니고. 뚱뚱해서? 손가락이 뚱뚱해서 옆에 거 누른다고? 옆에 거 누른다고. 팻핑거. 팻핑거하고 관련 있는 장소를 아까 갔다 왔거든요. 오! 자본시장의 꽃증권. 지금 이제 이런 종이 증서는 아예 없어요. 전자적으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권, 재산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그래, 이거 김상욱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죠. 뭐, 대항해 시대 때 생겼다. 김상욱 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와우.
이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면 오죽 좋겠습니까? 대표이사 김혜정. 오! 아내한테 선물로 주겠습니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증권이죠.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 5천만 원이요? 네. 아유, 주식을 뭐 이런 걸 다.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 없어요? 네.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전자증권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걸로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페핑거 사건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로 거래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증권사들도 엄청 빨리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실수는 사소한데 그 여파가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를, 한국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맥투자증권이라고 그 나름 이제 업력은 좀 오래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2013년 12월 12일에 한 직원이 이제 그 페핑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매매 전산 시스템에서는 이자율을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 거래는 괜찮은 거래다, 안 괜찮은 거래다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자율을 숫자를 잘못 넣은 거예요. 365를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었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괜찮은 거래로 컴퓨터는 판단을 하게 돼요.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은 너무 싸게 팔고 사야 되는 물건은 너무 비싸게 팔고 모든 가격에 나온 거 다 사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넣고 나서 143초 있다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컴퓨터 전원을 뽑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잘못된 주문이 37,900건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2분 좀 넘는 시간 동안. 2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손실 금액이 46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전 저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 때는 정말 이 트레이딩 본부 안에 있었는데 다 모니터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뭐야 이러면서 전쟁 났어? 야, 뉴스 켜봐. 순식간에 이 코스피 선물이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김정일 사망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찍더니 순식간에 이 바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이거 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때 전화 돌리고 어디가 무슨 일이냐 난리 났었습니다. 시장이. 슈카님 계셨던 증권사에서 난리가 날 정도인데 한맥투자증권은 어땠겠어요. 완전 그냥 전 직원 멘붕. 한맥투자증권 대표가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요. 이거 주문 취소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취소할 수 없고 구제를 신청을 해라. 근데 이 구제 신청이라는 게 그 거래 하나하나에다가 주문번호, 종목번호, 약정번호 이거를 써가지고 한 건 한 건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이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37,900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죠. 구제 신청도 시한이 있어요. 그날 오후 3시 반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거래 상당수는 구제 신청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한맥투자증권이 이제 정말 읍소 전략을 가는 거죠.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실수였다.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읍소를 하는데 한국 증권사들 중에 몇 곳은 알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요청을. 근데 이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곳은 외국계 헤지펀드 2곳이었는데 한 곳에서 350억을 이익을 봤어요. 미국계 금융사 한 곳이. 거기서 왜 줘야 되지? 뭐 이런. 왜? 그래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제 직원을 75%를 권고사직을 하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합니다. 지수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의 주문 실수를 한 한맥투자증권이 결제 이행에 실패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주문 실수 한 번에 증권사가 파산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원은 또 정말 너무 그 트라우마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다 이분한테 그 회사가 손해 본 거를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하겠죠, 물론. 근데 자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사고잖아요. 사고죠. 네.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두 번째 펠핑거 사건은 형사처벌도 나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것도 뭐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S증권 유령 주식 발행 사건. 유령 주식. 없는 주식이 지금 발행이 됐기 때문에 유령 주식 발행 사건이라고. 우리사주가 있잖아요. 우리사주. 우리 회사 주식 소유 제도를 줄임말인데 뭐 이 S증권도 우리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사주를 가진 S증권 직원이 2018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증권이니까 배당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날 이 운명의 날 원래 늘 하던 분이 아니라 좀 다른 분이 그날 그 일을 하셨는데 늘 하던 분이 뭐 휴가를 가셨다나 뭐 이래가지고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사주 한 주를 갖고 있는 직원한테 1,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주 한 주를 갖고 있는 분한테 1,000주를 지급을 합니다. 1,000주. 이때 이 S증권 주식이 한 주당 39,800원이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1,000주가 들어오면은 3,900만 원대에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 전체한테 다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갑자기 자기 계좌에 300만 원씩 들고 있었는데 막 3억어치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었으면 3억 9,800만 원이 들어오고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39억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 수가 많아진 거죠. 한 사람한테 가는. 증권 직원의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식 계좌 화면. 문제의 4월 6일 배당이 이뤄진 뒤 계좌에 찍힌 잔고가 무려 413억 원이나 됩니다. 그 S증권의 주식 발행 한도가 당시에 1억 2천만 주였다고 해요. 근데 그 20배가 넘는 28억여 주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발행이 돼버렸습니다. 돈으로 치면 112조 원이었대요. 시가총액보다 더 네, 그 회사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큰. 근데 주식 발행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되나요? 이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그 직원들이 나 갑자기 막 몇만 주가 들어왔네? 이거 거래도 되나요? 했더니 이게 거래가 돼요, 그날. 그날 이제 그 S증권도 이게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뭐 1시간 좀 남짓 있다가 막 전사공지 올리면서 이거 잘못 들어갔으니까 절대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한 사람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저 당시에 자사운용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좀 그래도 자세히 아는데 이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몇백억 어치가 찍혀 있는 겁니다. 자기 증권 계좌에. 그 메신저가 그때 막 폭발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순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거 아니냐. 야, 그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누가 잘못 보내면 일정 부분은 내 건가? 내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나? 그거 원래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과송금도 지금 완전 처벌해요. 내가 잘못 내 통장에 갑자기 어느 날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거 써버린다? 그거 무조건 횡령죄로 아주 강하게 처벌해요. 그렇죠. 당연히 처벌인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합니다. 하고 막 100만 주씩 판 분도 계세요. 350억을 350억 원. 근데 이건 회사 안에서 하는 거라 금방 그 다 잡아낼 텐데 보나마나. 그렇죠. 너무 거액을 보면 사람이 이성이 좀 마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데 이분들도 문제인데 이게 거래가 되니까 그날 S증권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니까 다른 투자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되죠. 자기의 그 주식 자산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니까. 황당한 배당 착오 파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결과란 걸 모르기 힘든 상황이지만 곧바로 팔아치운 임직원이 16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주식이 무려 501만 주였습니다. 39,800원이었던 주가는 35,150원까지 폭락했고 증권 시가총액은 4,1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S증권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걸 다시 직원들한테 청구를 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또 이제 고발도 해서 그래서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 그 직원들도 그렇게 그 거래를 한 직원도 참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이 S증권의 시스템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거고
그렇게 발행한 주식이 실제로 거래가 됐다는 게 이렇게 호술해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뭐 좀 더 크게는 뭐 한국 사회 여러 시스템도 그렇고 계속 뭔가 어딘가 허점은 있고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고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사람한테 굉장히 빨리 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렇게 맡기는 시스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점점 더 패핀 거 사고 또는 패핀 거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 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세금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 세금은 가장 오래된 국가의 제도이자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반이죠. 그렇죠. 힘이죠, 힘. 힘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이제 내라 그러는데도 안 내는 이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세금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체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걸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납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2021년 데이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0조. 100조요? 100조. 누적 그러니까 100조. 어마어마하네. 100조라는 거는 저 사람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 돈이 100조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확인된 받고 있는 못 돈이 받은 돈이 100조. 100조. 근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 체납한,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 강남구.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악질 그 세금 체납자, 그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 신그룹의 최모 이제 회장인데요. 아마 신그룹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용산 빌딩을 이제 짓고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그 빌딩이었고요. 이 최모 씨는 30대 그룹 오너에 올라서 계열사만 22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그룹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죠.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금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화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면은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 거짓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질이 더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받았고요. 신화그룹의 최은영 회장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화그룹 최은영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가짜 서류를 꾸민 뒤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은영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징금으로 1,500억을 선고받고, 근데 추징금도 안 냈지만 국세랑 지금 그 지방세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거의 1,000억에 달하고요. 지방세가 39억, 그러니까 40억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이제 내지 않고 체납한 있어요. 거네요. 아, 이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어요. 29만 원만 있다는 그런 분처럼.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는데 양재동에 30억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그 호화 생활이 가능한가?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집과 이런 차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H 종교 재단에서 소유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H 종교 재단은 사실 이 최모 씨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재단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인의 그 소유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최 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예, 우리는 돈 안 내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준답니다.
또 체납 금액 잘 받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시에 38 세금 징수과라는 곳이 있대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이게 지방세를 걷는 곳인데 이곳은 사실 전국 최고의 세금 징수 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헌법 제38조가 납세 의무에 대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여기 38 세금 징수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최모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했었고요. 그 현금으로 2,6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추징을 했고 되게 적은 돈이죠. 한 점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압류를 당해요. 이른 아침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은영 전 신화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고가 미술품 18점과 현금 2,600여만 원입니다.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 최모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지 최모 씨의 소유가 아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게 최 씨게 아니니까 정부가 압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을 결국 그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요. 이거 지켜내야지만 이제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실범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많은 요구,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고, 아동범죄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 이를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더 좀 뽑아오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세금을 더 걷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걸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고 있거든요. 유리지가 월급세.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국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야 되는 세금조차 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을 피해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횡령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가한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보내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불본이라 여수시.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부인이. 네.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네.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그렇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시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판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야,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옥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이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 밤새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